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140조 사상 최대 국고 손실에 초토화된 중국. 2. 광화문에서 비밀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3. 한국에 피해 입힐 거면 차라리 독립할래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연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예전과 달리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와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로 인해 파운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 화폐는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하여 197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290조를 넘어서면서 재정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3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 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1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2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굵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굴기치킨 게임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희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SMIC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칩4 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와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사드 배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사드 배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SMIC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윤희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희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에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지하에 엄청난 크기의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하 벙커에는 엄청난 양의 금괴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11만 톤으로 7천억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대체 왜 광화문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광화문에 작은 싱크홀이 생겼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는 보수업체의 구멍을 메우는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수업체 직원들은 광화문에 도착해 싱크홀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쪽에 전등을 비추어 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커다란 철제벽으로 쌓여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즉시 서울시청에 알렸고 서울시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싱크홀 내부로 드론을 쏘아보내 공간의 넓이를 확인해보니 크루즈선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공간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거대한 공간이 여러 가지 용도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군대 내무방과 유사한 모습으로 침상이 놓여있는 생활공간과 당시에는 하얗게 세탁되어 있었을 이불과 베개가 놓인 방도 발견되었죠. 발굴팀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거대한 공간이 군 부대 시설이자 거대한 금고로 추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책상과 일본군 군복 그리고 타자기가 여러 대 있는 방을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발굴팀은 막대한 양의 금괴까지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조사하는 족족 나오는 금괴 때문에 발굴 작업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일본어로 된 장부와 각종 문헌들. 그것들에는 한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팀이 발견한 일본 측 문서는 지하 벙커에 들어있던 금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지하 벙커에 가득 있었던 금괴들은 모두 수안금광과 운산금광에서 채굴된 것이었죠. 이 금광들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한국 최대 금광. 1937년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채굴에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강제로 징용했는데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징용된 한국인들에겐 하루 한 끼만 간신히 챙겨 먹을 수 있는 봉급을 제공. 한국인들이 유독 가스를 마셔가며 채굴한 덕분에 두 금광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욕심은 해방 직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조선총독부는 금 생산을 더욱 독촉했죠. 일본 제국의 쥐어짜기식 명령으로 전 한반도의 금광이 씨가 마르게 될 정도였는데요. 더 많은 생산량을 강요당해 목숨을 잃어가는 한국인들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아예 광화문 아래에 거대한 지하벙커 건설을 지시. 그리고 그곳에 수안 금광과 운산 금광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금괴들을 집어넣는 발상을 떠올렸죠. 발굴팀에 따르면 아베 노부유키가 그런 황당한 발상을 실행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대 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본토는 미군에 의해 매시간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아베 노부유키는 한반도를 일본 민족이 건너와 미국과의 항전을 벌일 곳이라 여겼죠. 그래서 일본군이 항전할 수 있는 거점을 서울 지하에 만들고
군사 자금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지하 벙커 계획에는 역시나 한국인이 대거 동원되어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2개가 떨어지고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망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화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아베 노부유키가 1953년 사망한 후 아무도 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1995년 총독부 건물까지 허물어지고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재건되면서 지하 벙커에 관한 진실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발굴팀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렇게 많은 금괴가 채굴될 수 있었던 이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당황한 일본은 한국의 놀라운 발견에 억지스런 특집을 잡았는데요. 일본 문화청장 미야타 료에이는 한국이 멋대로 탈취한 지하 벙커와 금괴는 일본의 문화재라고 주장.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국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곧 수송선을 보내 회수하러 오겠다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보한 금괴를 증거 채취 후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 대응했죠. 애당초 그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에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대다수 국제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 스티브 차르노비츠도 식민지를 수탈해온 나라들 중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것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도 금괴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것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화재청은 지하 벙커에서 가져온 방대한 문헌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로 결정. 만약 유네스코에 지하 벙커와 금괴에 관한 사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악명 높은 군함도에 이어 일본의 강제동원 사례가 또 하나 늘게 되죠.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자료 해석이 편향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조선 총독부 측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라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만 2천 명의 한국인이 금채굴과 지하 벙커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다 라는 역사 기록이 곧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역사 기록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강제동원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만 관심을 가지던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일본 재판부 역시 일본 측에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금괴와 지하 벙커가 그들의 원한을 달랠 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요 외신을 통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뉴스로 인해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 8월에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기업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오랜 우정을 쌓아왔던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과 40년에 걸쳐 각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조지아주에서 미국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미국 연방에서 분리하려는 조짐마저 보이면서 미국 정부를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지아주 정부가 한국과의 오랜 우정 덕분에 사상 최대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유치했지만 미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제껏 본 적 없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조지아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차가 조지아주 동부해안에 위치한 서베너에 55억 4천만 달러, 7조 8천억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현대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그동안 산업과 금융 부문에서 줄곧 소외받아왔던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신흥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조지아주 사회의 이 같은 기대에 찬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전통적인 산업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러스트벨트, 북동부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의 중앙정부가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조지아주에 이처럼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40년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깊은 우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일찍이 40년 전부터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눈여겨본 조지아주 정부가 198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주정부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뒤이어 조지아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마침내 10년 만에 큰 결실을 맺게 됐는데 바로 1996년에 SK그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페트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경제 강대국과 우정의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시장 분석 기업 FDI 마켓츠 제로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무려 125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위를 나타낸 일본 기업들보다 2배나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가 공개한 그래프 자료를 보면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단연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음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에서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월등히 많은 고용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40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과 조지아주의 끈끈한 우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인 기아차가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인 웨스트포인트에 10억 달러를 들여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이 마을에 키아빌이라는 애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기아차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은 대다수의 섬유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실업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아차의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다름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의 투자에 감동한 조지아주 정부는 기아차를 위해 재산세 감면과 도로 및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맞춤형 노동력 훈련센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지아 정부의 노력은 세계 경제의 치열한 자본 경쟁에 대응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다른 주 정부로부터 모범이 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가 조지아주에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인센티브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아차의 투자가 있기 전인 2003년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소니 퍼듀 조지아주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 기아차를 상대로 끊임없는 구애를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받아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당시 조지아주의 경쟁 상대였던 미시시피주에서 조지아주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10억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안했지만 기아차는 조지아주 주지사와의 우정을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1985년부터 한국과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지아주는 SK에 이어 기아차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급기야 올해에는 현대차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기아차와 현대차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 역시도 조지아주에 대규모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곳이나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조지아주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결국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지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일소시켜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느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또한 연방정부와의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줄곧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냄으로써
이제는 그 어떤 지역보다 미국의 통합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지아주의 대도시인 애틀랜타에는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애틀랜타의 교외 지역인 그위닉 카운티는 일명 남부의 서울로 지칭될 만큼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한국과 조지아주가 40년 동안 맺어온 남다른 우정이 최근 들어 미국 정부에 의해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 제작된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로 했던 현대차로서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정책 발표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두고 비단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된 조지아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주에 미국 정부와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이자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라파엘 워녹 의원 또한 이에 반발해 한국차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조지아주 사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미국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분리주의를 태동시킬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려던 조지아의 오랜 염원을 미국 정부가 산산조각 낸 만큼 조지아주 사회 또한 이에 맞서 독립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조지아주 정치권이 미국 정부를 향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상원의원 취임 이후 첫 외국 순방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민주당 소속의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양국의 핵심 국가안보와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의 지역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근간까지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마저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책을 남발할수록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